네, 반갑습니다. 저 김성란이라고 하고요. 반갑게 왔습니다. 요즘 민주노총 정교조 합법화 판결나고 화두 중에 하나 공무원 노조는 어떻게 되나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어쨌든 공무원까지 교원 공무원 어쨌든 이 적체된 문제는 빠르게 해소될 수 있도록 아까 사업 계획 논의하시는 것 같은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숨구멍을 좀 한번 더 틔워주시기를 꼭 먼저 부탁드리면서 하여튼 저한테 주어진 시간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 정도 얘기하는데 3시간 가까이 회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하면 일단 만장 같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짧게 압축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좀 핵심적인 것만 중심으로 해서 요약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제가 대우실장을 한 3년 하다가 지금 오랜만에 교육을 나와가지고 이게 네, 제목을 어떻게 뽑을까 하다가 포스트 코로나 노동운동에 대한 고민들 어쨌든 이거가 주제이기 때문에 그냥 키워드 정도로 해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19 이렇게 하면 당연히 세계적 대전환기 이렇게 따라서 나오고 있는 거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아주 총체적인 화두로 제기되어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목을 붙인 거고요. 코로나는 워낙 많이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압축만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했을 때 지금 상황은 요 정도인데요. 이게 다들 관심은 이게 어디까지 가겠냐 이 문제잖아요. 근데 대충 그 그래프를 좀 따져보니까 6월 28일 날 1천만 세계 확진이 됐고 근데 사실은 1월부터 해가지고 시작을 한 거 치면은 한 6개월 정도 걸려가지고 1천만이 된 거예요. 근데 6월 말 그러니까 7, 8, 9 그러니까 2달 정도 만에 2천만 명 이상 2배 이상 급증했다. 그래서 이게 증가 속도는 그래프가 딱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잡히지 않겠는가라거나 한상적인 전망은 전혀 신경 쓰실 게 없다. 무조건 오래 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대목 하나는 확진자 전체 중에서 3개의 국가, 미국, 브라질, 인도 3개의 국가가 지금은 53% 넘었을 겁니다. 인도가 또 대폭발을 했기 때문에 이 3개 국가 발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여서 이게 좀 잠잠해질 수 있겠는가를 가늠해 볼 때 이 3개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예측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게 또 시사점이고 다들 이제 백신 5개 정도 세계적으로 백신 개발이 돼 가고 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서 어떤 것은 3차 최종 임상 실험 단계에 들어간 게 한 2개 정도 되고 이런 얘기들 뉴스에 나옵니다. 그래서 좀 재미난 것은 3차까지 임상 실험 완료한 건 하나도 없어요. 3차까지 임상 실험 완료해야 사람이 맞아도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되는 건데 거기까지 집합을 대규모로 해가지고 완성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러시아가 일단 먼저 선방을 쳐가지고 우리가 백신 개발 1호 국가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시판 이미 예매를 시작한 거죠. 예매를 시작해가지고 이 예매를 했는데 하여튼 한 일주일 열흘 만에 1억 몇천만 명분의 백신 이것이 예약이 다 됐답니다. 예약이 다 됐는데 그 나라들이 주로 어디냐? 미국, 영국, 일본 여기 싹쓸이해 가는 거죠. 그래서 한 축으로 생각해 볼래 WHO나 이런 데서 하여튼 공공의료 그다음에 세계적인 감염병 시대에 소위 말하면 백신이나 치료제는 세계적 공공재로 이렇게 해서 하여튼 공령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말은 했지만 이 백신이라는 것이 결국은 완성이 된다 하더라도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에게까지 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예측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현재 양상을 좀 보고 시사점 몇 개를 뽑으면 이 정도인데 그래서 코로나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요즘 이제 전문가들이 말의 성찬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망도 나오고
대한 사회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림도 내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도 모른다라는 게 공통적이고 심지어 기존 체제 전복이라는 이게 이제 전복이라고 하면 항쟁 이렇게 해가지고 폭력적으로 바꾼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꼭 그 방식이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체제 전복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거의 공통적 이야기다라고 하는 게 뭐 주요한 하나의 이제 기억해야 할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제 세계 질서 자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20세기 이후에 형성된 세계 질서라고 하는 것은 곧 무슨 질서를 얘기하는, 어디 중심의 질서를 얘기하는 거죠? 미국 중심이죠. 예.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피크를 찍으면서 완전히 미국 판이 됐잖아요. 그래서 20세기 이후 형성된 신자주의, 다자주의 세계 경제 질서, 여기는 뭐 쓰다 달다 얘기 없이 무조건 변화가 온다. 근본적 변화가 온다라고 하는 것도 다 공통적이고, 최근에 이제 네이처에서, 이게 과학 잡지잖아요. 네이처에서 국제 전문가들 수백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거죠. 각자가 조금씩 다르지만 통계를 내보니까 최소 2025년까지 코로나는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이 압도적 비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저도 모르고 동지들도 모르지만 뭐 살아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장기화다 이렇게 하는 거는 명확한 지금 추세라는 것. 하여튼 요 정도를 좀 코로나 상황에서 하여튼 좀 인지하고 가자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한 페이지만 더 말씀드리면, 밑에 그림들이 아마 다 많이 보신 거잖아요. 텅텅 비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오만 그린 뉴딜, 그 다음에 탈성장, 오만, 이게 담론적 키워드들이 넘쳐납니다. 지금 이런 시대가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세계적인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세계의 즉자적 처방들을 보면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사점이 있죠. 이탈리아 법정관리 최대 항공사, 이탈리아가 막 폭증했을 때 그 소위 말하면 국가에서 전세 비행기를 활용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알리탈리아라고 하는, 이게 이제 최대 항공사인데 여기 비행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비행기를 좀 더 이렇게 국가에서 요구를 했는데 우리는 못 준다. 이제 하여튼 위험도 있고 뭐 등등 이렇게 개긴 거죠. 그래가지고 이탈리아에서는 어쨌든 그게 계기가 되기도 하고 작용도 되고 이러면서 국가 그냥 명령으로 국영화한다 이렇게 방침을 발표해버려요. 그 다음에 그런 유사 사안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 거죠. 무죽순으로. 이 100년이 되는 신자유주는 한 50년이라고 하고, 미국 중심의 이 현 자본주의 세계 질서, 이 속에서는 기존에 감히 시장 만능주의, 시장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 체제를 거스르는 이러한 뭐 국영화, 뭐 공영화 이런 것들이 국가 차원에서 그냥 명령으로 때려가지고 삽시간에 하고 이런 일은 벌어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대충 여기 메모한 것처럼 이런 현상들이 미국도 유럽도 아주 많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 코로나19가 세상을 어디로 끌고 가겠는가 하는 데 있어서 일정하게 우리에게 팁을 주는 것이다 라고 좀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도 포스트 코로나를 상상할 때 어느 수준까지 상상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시사받을 수 있는 거죠. 기존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저 철도를 완전 국유화해가지고 공공교통해서 한 뭐 10,000원이면 전국 모든 곳에 갈 수 있는 이런 사회 공공성을 엄청나게 높이는 이러한 것을 하고 싶어도 그거 주장하면 빨갱이라는 얘기 듣고 사회주의 또 나왔다 이렇게 얘기 듣기 때문에 못한 게 있잖아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이 있는. 근데 지금은 세계판이 이렇게 굴러가니까 국유화 이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하여튼 이게 삽시간에 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본소득이나 뭐 이런 거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19가 향후 정세를 어느 높이로 바꿔낼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는 경제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다 라는 건 다들 예상하고 있어요. 이전 위기하고의 비교, 특징 이 많이 얘기하는데 그냥 뭐 잠깐만 점검해 보면은
일단 경제가 요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외적 요인이다. 이게 감염병이라는 것이 운명과도 같이 떨어져서 인간이 이 사회를 이루면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방향으로 강제하고 있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 특징이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감염병하고 경제 위기가 동시에 온다는 거예요. 이전에 감염병이 많았잖아요. 흑사병, 중세시대 흑사병. 그다음에 1900년대 초에 그 10년대에 벌어진 그 스페인 독감, 그죠? 이런 것들이 쭉 있었고, 그다음에 사스, 메르스 이제 이런 최근에 우리 경험해 왔는데 이런 경우는 없었잖아요. 이게 완전히 셧다운을 하고 락다운을 하고 이런 상황까지 가지지를 않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코로나19는 이전에 출현했던 바이러스에 비하면은 옛날에는 완전 라이트급인데 지금은 초헤비급이어서 감당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래서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둔 모든 영역에 침범해서 하여튼 기존 질서를 흔드는, 판을 흔드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는 동시병행적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이 특징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국민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상하기 어렵다, 예측 난망이다, 이게 특징이다. 그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경제 위기, 소위 말하면 세계 금융 위기라고 했던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로부터 발생했던, 그때 우리 이제 세계가 또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신자유주의 몰락한다고 우리 이제 운동권들을 엄청나게 꾸며 부풀었었습니다. 그때도. 근데 또 뭔지 모르지만 그 수혈해가지고 또 왔어요. 근데 그때 2009년도에 그 경제 성장률 비교해 보면은 2009년도에 마이너스 0.1에서 2010년도에 바로 1년 정도 만에 5.4%로 반등을 했어요. 당시에는 단기간에 회복이 가능했다는 거죠.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19. 그 다음에 국내외 동시성이라, 예를 들면 메르스 때 보면은 미국, 그 다음에 한국, 그 다음에 멕시코, 이 몇 개 나라에 퍼지는 거잖아요. 몇 개 나라. 사스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거는 이제 국경이 없다, 정말. 코로나19 바이러스에는 어떤 국경도 없다. 우주까지 나아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엄청난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것이 유발하는 것은 결국은 봉쇄죠. 그래서 대규모 봉쇄 조치가 불가피하게 막기 위해서는 사람이 오도 가도 못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봉쇄가 되니까 신자유주의, 소위 말하면 자유무역 질서가 완전 파괴가 되고, 당연히 모든 국가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초연결로 나가고 있던 신자유주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봉쇄되면 끊어지고 먹고 살 것들이 적어지는 거. 그래서 결국 실물 경제 곧바로 타격이 온 거고, 그다음에 당연히 수출입 타격도 당연히 오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지금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이 실물 위기가 소위 말하면 신자유주의 핵이라고 하는 금융위기 있잖아요. 금융 체제를 건드리면서 파괴해 나가는 게 언제쯤일까, 이제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경제에서는. 그런데 우리 민주노총이 사무금융연맹이라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실무적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데이터들이 있어서 한번 토론해 보니까 뭔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실물 위기가 금융 위기로 튀는 속도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이 코로나의 파괴력에 비해서 아직은 더디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뭘 것 같습니까? 그 이유가 지금 사스나 메르스 때 안 하던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그 문제입니다.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어 가지고 수혈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금융위기까지 아직 튀는, 이게 아주 미미한 상태에 있다. 근데 이건 대단히 제한적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전에 성공하지 못하면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고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고 금융위기까지로 무조건 번진다. 그래 되면 이제 난리가 나죠. 외환위기부터 해가지고 이게 총체적 난국으로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하여튼 보시고 마지막으로는 엎친 데 덮친 위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자유주의가, 우리가 아까 농담삼아 2008년도도 신자유주의가 죽을 줄 알고 꿈에 부풀었다 이런 얘기 했는데, 우리는 매번 세계 체제가, 경제 체제가 흔들릴 때마다 그런 꿈을 꿉니다. 워낙 지긋지긋한 신자유주의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노동자를 죽이는 신자유주의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희망을 담아서 했는데 이번에 이 신자유주의 체제의 어떤 상태에서 이 코로나19 경제위기가 닥쳐왔는가라고 하는 문제. 정말 신자유주의 체제 자체의 근본 모순 자체가 버티기가 대단히 어려운 최후 단계까지 가 있는 상태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 그래도 흔들렸는데 엄청난 지진이 떨어졌으니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 체제 자체가 유지되겠는가에 대해서 최고 첫 페이지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전문가들의 대다수는 체제가 전복되고 무조건 경제산업 체제는 세계 체제는 둘로 바뀐다라고 하는 전망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 옆에 있는 건 어쨌든 그 키워드들입니다. 이 코로나19 경제 위기의 특성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거는 지속성이 있고 심화되고 장기화되고 불투명하다. 하여튼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경제 위기 뭐 상황이 어떻는가 이거는 그냥 확인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올해 지금 한 6, 7월 정도 그 자료들 쭉 해서 정리한 요약들인데 규모나 그 소위 이 봉쇄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세계 교역 규모의 축소라든가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세계 경제 손실액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서 실업으로 인한 경제 손실은 얼마 정도 되는가 등등에 대해서 좀 요약해 놓은 것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WHO 총장이 2년간 이게 계속됐을 때 누적 손실액은 12조 달러 정도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경 이렇게 넘어가죠. 근데 실제 상반기 5월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이미 3조 7천억 하여튼 그 정도가 됩니다. 3조 7천 달러 정도 넘어갔어요. 그래서 예상하는 것보다 누적 손실이 훨씬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 세계 경제 하나의 최근의 시사점은 달러 위기인데 달러 위기는 어쨌든 달러를 많이 찍어내니까 값이 싸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지는 거고 그다음에 실제 반미 전선이 확대되는 거죠. 세계적으로 반미 전선이 확대되면서 이제 최근에 올해 상반기 말 정도에 중국과 러시아가 교역량이 상당히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나는 와중에 이제 두 국가 그 협정을 맺은 것이 달러로 결제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큰 규모예요. 그리고 상반기에 실제 중러 간의 그 결제 뭐로 결제했냐 이걸 조사해 보니까 실제 달러가 하여튼 50% 조금 밑으로 떨어졌어요. 이전에는 거의 뭐 90% 이상 압도적이었는데 이게 절반 덩어리로 이제 잘려 있는 상태. 근데 요것도 이제는 하지 말자라고 하는 상태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 위기가 온다라는 건 세계 경제 체제에서 엄청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세계 경제 축 하나가 달러 기축 통화 체제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진다라는 것은 엄청난 하여튼 차이를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것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경제 잠깐 보셔도 이게 가장 최근에 그 KDI가 수정해서 전망해 놓은 2020년 수정 경제 전망표입니다. 보시면 되는데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처음에 올 연초에 예상했던 것, 그 다음에 4월 달에 예상했던 것, 그 다음에 지금 예상하는 것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죠. 추세가. 그래서 이 흐름이 중요한 것이고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뭐 한국이 지금 뭐 마이너스 3.3 세계 전망치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IMF 이런 때 외에는 그런 그 경제 악화 상황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실물적으로 다가오겠는가 사실 겪어봐야 될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더 이제 비관적인 전망은 지금 8월달 고용 통계라든지 그다음 취업자 수 등등 하는 그 경제 활동 뭐 인구 분석 이런 표들 이렇게 보면 그래도 어쨌든 4월, 5월 한참 떨어졌을 때보다는 조금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8월 달부터 9월 이 2차 대확산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 2단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철시돼 있는 거잖아요. 자영업자도. 이 효과가 아마 9월 통계에 다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떨어진다. 예, 다음 나오는 거는 이렇게 예상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다. 한국 경제를 떠받쳐 온 것은 소위 말하면 두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수출. 또 하나는 뭐죠? 한국은 박정희식 개발 독재로 산업화를 했잖아요. 사실 SOC 이런 SOC가 긴밀히 연관인 거 건설이에요. 부동산 공화국처럼 건설인데 일단 건설은 지금 상당히 답보 그다음에 확 떨어졌다가 좀 기저효과 때문에 좀 올라갔다가 이런 이제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수출은 명확합니다. 수출은 이 여기 있는 이 표는 주요 업종별 이제 그래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분기별 2분기 수출입니다. 근데 56년 만에 최저치다 이제 이런 2분기 하여튼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16.6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8개월 동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 중요한 하여튼 하나 좀 시사를 받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수출 수입 동향인데 이게 이제 한국 산업 그 자본들이 어떻게 움직여 가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지향해 나갈 것인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하나죠. 수출 동향 보면은 증가하는 거는 주로 뭡니까? 컴퓨터, 바이오, 가전, 반도체 이거잖아요. 감소하는 건 석유 제품,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선박. 우리 고유한 수출의 효자둥이 노릇을 했던 아주 고유한 제조, 그죠? 석유 제품 수출은 제조에 많이 들어가고 이 영역은 다 내리막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 내리막이다. 근데 소위 말하면 IoT, O2On 이게 소위 말해 디지털화 돼가지고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되어 있는 이거는 지금 그나마 수출이 플러스로 되고 있다. 이게 약간 상쇄시키고 있는 상태고 수입 동향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LNG 우리 돈 많이 벌었거든요. LNG 가지고 LNG, 유연탄, 원유, 디젤 승용차 다 떨어지죠. 여기에 이 소위 말하면 석유 원료 제품들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통계를 잡은 일에 최악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수출 수입 동향 자체를 세계에서 앞으로 교육을 해 나갈 때 무엇이 경쟁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걸 보면서 이미 자본들은 냄새를 맡고 있고 여기에 주력을 해 들어가고 있는 것이 이제 자본 움직임이다. 이런 것들 정도를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한마디만 하고 넘어갈게요. 한국 경제가 어쨌든 이 그래프가 흐름인데 국내 총생산과 그 총소득 이렇게 해서 표를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교육 조건이라고 이게 이제 총생산과 총소득 관계 이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지수인데 이 교육 조건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이게 한국에서 교육 조건이 계속 떨어진다라는 것의 결정적인 변수는 뭐다? 그게 이제 바로 이거죠. 기저질환. 한국의 기저질환은 한국 경제의 기저질환 어떤 질병에도 원인이고 밑바탕이 되는 질병. 이게 기저질환입니다. 문제는 대외의존적 구조죠. 이게 한국 경제의 가장 밑바닥에 근본적인 문제로 도사리고 있는 이상은 한국 경제를 무슨 수를 써서 애를 쓰더라도 반등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하여튼 기본 인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경제 위기에 이어서 고용 위기인데 고용 위기도 워낙 많이 우리 맨날 접하는 소식이니까 길게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 여기서 그냥 이 PA 계층화, PA 계층화라고 하는 거 이유는 사유화하고 위험은 사회화하고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코로나 때 또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위험과 피해는 여전히 밑으로만 내려간다. 구조가 이것이 이번에 이제 한국 고용 위기에서 지표를 보면 정확히 나타난다. 그 실업자 분포도를 보면 미조직 비정규가 거의 태반입니다. 공무직 교사 안 잘리잖아요. 공공은 아직 안 잘립니다.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그 다음에 소위 말 1차 하청밴드 정도까지도 아직 고요합니다. 물론 항공사 이런 데 제외하고 항공사는 장사가 아예 안 되니까
좀 특별하게 보더라도 그래서 그건 모두가 소위 말하면 코로나19 경제 위기의 모든 피해는 고용 문제에서 미조직 비정규 이쪽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꼭 기억하고 가야 된다. 이걸 해결하는 것이 노동으로서는 어찌 근본 과제다 현재라고 하는 것 강조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2라운드 고용 타격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반기에 지금 이제 항공사는 뭐 이스타항공 뭐 다 아시잖아요. 아시아나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시아나도 그중 들어가면 대규모. 그 다음에 제조에서는 대우버스는 흑자 하여튼 폐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장님이 돈 싼 대로 이제 베트남으로 가려고 멀쩡한 흑자 나는 거 이제 노동자 모가지를 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 400명이 잘려 나갑니다. 그게 10월달 초 잘립니다. 그래서 덩어리 기간 산업의 무더기 구조조정이 시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하반기에. 그 다음에 아까 8월 9월달 이 피해는 결국 고용으로도 나타날 텐데 그것은 고스란히 지금 1차 완전 비정규직 일용직 비슷한 비정규직 군 특고 프리랜서 이쪽에 집중되어 있던 것들이 제가 볼 때는 2, 3차 벤트 비정규직 이 정도까지 일단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해고와 구조조정 문제 이거 관련한 하반기부터의 투쟁 전선은 가시화될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뭐 요거는 최근에 7월 말 7월 말이죠. 7월 말 정도에 나왔던 그 통계들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하나만 확인하면 연령 계층별 고용률 현황하고 산업별 취업자 현황인데 연령별 고용률 현황은 다 마이너스예요. 다 마이너스입니다. 여기하고 여기만 플러스죠. 근데 밑에 65세 이상, 60세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60세 고령 노동인구 있잖아요. 고령 노동인구만 플러스 1%, 뭐 0.9% 이 정도 된다. 이건 왜일까요? 고령 노동인구는 왜 취업자 수가 증가했을까요? 공무원이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어르신들. 네. 소위 말하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 일자리 만든다 이거 있잖아요. 네. 그거 하면서 이제 공공근로 이게 또 이제 토막짜리 몇 개월짜리 토막 일자리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하는 또 청년 인턴 해가지고 복사하는 공공연을 복사하는 그 청년 일자리를 또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역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주 저임금인 노동 뭐 하여튼 수요 시장이 있어요. 이런데 이제 워낙 어려우니까 어르신들이 내라도 한 푼이라 보태자 이래가지고 젊은이들은 절대 가지 않는 이런 곳들에 부분적으로 생계 때문에 들어가고 있는 양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업별 취업자 현황도 플러스 되고 있는 것과 마이너스 되고 있는 게 정확하게 구분됩니다. 여기에 마이너스는 숙박, 음식 다 자영업이에요. 자영업. 교육 서비스 이건 왜 떨어지겠어요? 교육 서비스 학원입니다. 학원들 다 문 닫아라 하고 못 버티고 이제 폐업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되고 있는 것은 보건업, 사회복지업 이게 가장 늘어나고 있어요. 보건업, 사회복지업이 늘어나는 것은 코로나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나는 보건의료 인력이 많이 필요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서비스업 하면은 미장원 뭐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비스업은 민간 서비스 요새 주로 뭐가 폭증하고 있냐? 택배, 그죠? 비대면 노동자, 비대면 비정규 노동자가 폭증하고 있죠. 그게 반영된 수치로 이게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이제 통계 수치들을 보면서 한국 사회 노동 시장이 어디가 커지고 있고 산업은 주로 어디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런 걸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이제 세계적 경제, 그다음 국내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착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살만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 가고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양극화인데 여기 소득 5분위 가구 월 평균 소득 증감률인데요. 여기 다 이렇게 보시면 1분위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0%입니다. 그죠? 0%. 그 다음에 조금 높고 조금 높고 조금 높고 조금, 결국은 이 어려운 시기에 가장 어려운 소위 말하는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는 어려운 여기가 수입 증가가 제로라는 거고, 가장 잘 사는 여기가 가장 증가율이 높다, 이런 통계치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제네시스 내수 판매량인데, 제네시스 자동차 아시죠? 가지고 계신 분도 혹시 있을 수도 있겠는데 없나요? 고급 승용차잖아요. 고급 승용차 아닌가요? 상대적으로 고급 승용차 그렇다고 합시다. 자동차 공장에 우리 동지가. 근데 이게 웃기게도 코로나가 본격화될 때 이 제네시스 그 소위 말하면 그 뭐 예약률 있잖아요. 예약률이 폭증을 했다는 거죠. 폭증을. 이 얘기는 돈이 남아 도는 자들이 더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심지어 한국뿐만 아니라 내수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 현지 공장이 있는데 현지 공장도 마찬가지 증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 뭘 얘기하냐, 완전히 두 개의 나라로 나눠지고 더 심하게 나눠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고, 여기 이런 상황이 하나 있고, 여기 다우지수 코스피 있는데 다른 건 보실 거 없고, 여기에 이제 쭉 제가 화살표 올려놨잖아요. 예. 이게 3, 4, 5월 달에는 깜짝 놀래가지고 증시들이 확 떨어졌어요.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 빼고 뭐 난리가 났던 거죠. 근데 버티고 보니까 나라에서 달러를 착착착착 찍어가지고 계속 대주고, 기관 투자자들 주머니 계속 두둑해졌어요. 그 부동산 매체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 전문 투자 집단, 이런 사람들은 돈이 계속 늘어나. 이게 유동성이잖아요. 소위 말해 돈이 많이 도는 유동성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그때부터 증시 자체가 다 엄청, 지금 한국 최고치 찍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 이런 증세들이 나타난다. 밑에는 이제 굶어 죽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게 또 양극화의 아주 핵심적인 징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제가 좀 재밌어가지고 이재용을 제꼈다 뭐 이런 거예요. 김범수가 이재용을 제꼈다. 김범수 누군지 아세요? 다 아시네요. 재벌에 관심 있으신가 본데. 카카오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굴지의 삼성. 거기 오는데 카카오가 뭐라고, 그 손가락으로 똑딱똑딱 노는 것 같이 시작했던 카카오가 지금 삼성을 제꼈다는 거예요. 수익.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지각 변동이 산업 구조의 변화와 함께, 그 다음에 디지털 산업으로의 급속화와 함께, 이게 뭔가 기존 질서에서 지들 내부에서도 서열이 바뀌고, 하여튼 이런 현상들이 막 같이 범벅이 돼서 나타나고 있다. 하여튼 이런 것도 시사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 가진 자들에게 뭐 자산의 평등이든 소득의 평등이든 이런 걸 외치면서 우리는 싸워 나가야 되는데, 어디를 타겟팅하면서 가야 될 것인가라는 데 있어서 기존의 고요한 체제 속에서 삼성, 이재용, 현대, 정몽구 이렇게만 접근해가지고 안 될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런 걸 좀 시사적으로 남기고요. 그래서 코로나발 세계 변화 양상은 뭐 소개를 드리면 각 국가들의 처방들은 이런 정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소득이 대세화되는 것, 오늘 제가 차 타고 오는데 라디오에서 기본소득, 그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 이런 걸 꾸리라고 지금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랑,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운동을 하는 기본소득당 이런 당들이 이제 엄청나게 지금 공고고 있습니다. 그래, 라디오에 거의 뭐 한 30분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근데 누구나 들으면 혹 할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들으면. 이 시기에. 그래서 이런 기본소득이란 저 빨갱이 아니야, 이제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미통당이 국민의힘으로 바꾸면서 새 정강정책을 발표하면서 1호 정책이 뭔지 아시죠? 기본소득 도입입니다. 그 꼴보수 태극기 집단하고 같이 가는 국민의힘이 김종인 표죠. 이러면서 중도 확장 전략을 막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기존의 삽시간의 소위 말하면 대중의 인식 자체가 엄청난 전변을 이루고 있다, 이런 것들을 반증하는 대표적 징표고, 노동자 해고 금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탈리아에서 대통령령으로 2달간 한시적 긴급 명령권, 대통령 긴급 명령권으로 모든 한 사람의 노동자 해고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공공이고 민간이고 그냥 명령을 때렸잖아요. 한국 이 법이 있잖아요. 한국도 대통령 긴급 명령권이 있어요. 한국도 못할 건 아닌데 우리 대통령 못하지. 무서워서 못합니다. 이런 이 현상들이 우리에게 주는 또 이유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주요한 또 하여튼 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세계적 변화 양상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중 무역 또는 미중 전략 전쟁 이렇게 표현하는 이 대목인데, 이거는 뭐 작년 한 해 동안 붙어가지고 미중 간에 합의했던 내용들이에요. 미중 합의, 무역 합의였는데, 요거 보시면 핵심은 그거잖아요. 작년에 중국과 미국이 합의를 하면서 중국이 약속했던 것이 어쨌든 자기들이 이익을 많이 보니까 트럼프가 더 내놓으라 하니, 안 내놓으면 관세를 25% 다 때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니, 좋다 그럼 니들 물건을 더 살게, 그럼 니들 공장도 더 돌고 노동자에 좋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약속했던 금액이 한 2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중국이 미국 상품을 사주겠다고 했던 게. 근데 지금 한 25%밖에 못 샀어요. 그리고 배째라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업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다른 정치 군사적 포위까지 총체적인 이제 전략 전쟁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태다. 또 많이 나오는 미 화웨이 얘기 많잖아요. 어제 뉴스에 삼성에 이어서 SK도 중국 화웨이에 뭘 안 준다? 반도체를 주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미국 화웨이와 중국 화웨이와 미국은 어떤 관계가 있냐, 이게 완전히 공급사슬, 가치사슬이 엮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4차 산업혁명에서 반도체하고 IT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핵심이잖아요. 화웨이는 소위 IT의 소위 하드웨어를 만드는 거예요. 장비 설비 이런 걸 하는 게 IT 장비 설비를 하는 게 화웨이. 미국은 뭘 하냐, 반도체 이런 거거든요. 이게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하여튼 세계를 말아먹는 거죠. 근데 트럼프가 마지막에 수를 썼던 게 그거잖아요. 여기 퀄컴 여기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반도체 주지 마라, 이제 이렇게 못 준다. 그 다음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중국에 이걸 주면 우리 제재하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됐다? 미국 말 따라야죠. 그러니까 이제 삼성 손들고, 그 다음에 어제 그제 SK도 손들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중국이 굉장히 곤란에 빠졌다. IT만 있어가지고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또 아주 전략적인 산업에 대해서 미중 전쟁 과정에서 서로가 헤게모니를 잡기 위한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정도 하여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게 경제 영역을 넘어서 가지고 아주 전반적인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어느 정도의 높이로 변하고 있는가라는 걸 이제 얘기해 주는 게 이 대목인 것 같아요. 7월 초에 미국은 폼페이오, 그 다음에 중국은 시진핑, 각자 자기 나라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 내용이 이겁니다. 미국은 대중국 전략 수정 공식화를 했어요. 중국 없이 살기, 이걸 모토로 거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 트럼프가 우리는 중국에 의존하는 것을 제로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중국과 미국의 경제 소위 말하면 이 공생관계는 엄청나게 돼 있거든요. 이걸 다 끊겠다 이제 이런 얘기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거고, 중국은 소위 말하면 미국에 이제 얹혀가지고 WTO에 가입을 하면서 개도국지를 확보해가지고 엄청나게 사실은 벌었어요. 중국이 관세도 많이 낮게 이제 수출했고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제 경제적 덩치가 엄청 커졌죠. 근데 이게 끝이다. 그래서 중국도 개도국지를 이제 마감하겠다 우리. 그리고 당당하게 새로운 전략을 얘기를 했어요. 그게 중국은 G2라는 지위에 기초해가지고 이걸 10분 활용해서 기존에는 국제 대순환론이라고, 이게 자기들의 세계 제패 전략이었습니다.
국제 대순환론은 뭐냐면 우리나라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좀 더럽고 치사하지만 미국에도 일정에 도움될 거 실사구시해서 다른 나라 거 좀 뽑아 먹어가지고 우리나라도 부강해지고 다시 세계에 돌려준다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바꿨다? 국내 대순환론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것은 중국의 총리가 직접 인터뷰를 했어요. 유튜브 통해가 장시간에. 그게 내용이 뭐냐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없는 중국 이거를 기본으로 하고 뭐까지 각오하냐면 실질적인 미중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서로가 양보 없이 가다 보면 1차, 2차 다 제국주의 전쟁이었잖아요. 1차, 2차 세계대전이. 그것처럼 다 경제적으로 서로가 나눠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전쟁이 안 일어나요. 근데 파이가 제한적인데 서로가 굉장히 배가 고파. 그러면 하나가 몽땅 따먹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제국주의 전쟁이잖아요. 지금 사실 그 초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중국은 그 준비를 인민들에게 시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총리가 직접 인민들에게 아주 자세한 내용까지 지침 같은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각 집안에는 6개월 동안 국가에서 먹을 걸 지급하지 않더라도 자생할 수 있는 비상식량을 6개월분을 구축해라. 그 다음에 만약에 비상시에 대비해서 3개월 정도 움직일 수 있는 배낭 안에 뭐를 넣어서 해라. 그 다음에 식량 위기가 온다. 지금 중국이 소위 중국 그 대식구가 식량 위기에 빠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지금 임계점에 다다랐답니다. 중국이 식량이 미국하고 이래 되면서. 근데 그러다 총리라는 사람이 자기 앞마당에 놀고 있는 텃밭에 푸성기를 심어서 비상을 대비해라. 이런 걸 지침으로 내는 상황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그러면서 이제 시진핑이 직접 주석이 나서서 7월 초에 딱 발표한 것이 우리는 자강 자력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강 자력. 무조건 우리 15억 우리 중국 인민들의 내수를 무조건 중심으로 우리는 다시 부강국가로 간다. 이렇게 전환한 거예요. 그래서 미중이 모두 다 소위 말하면 핑퐁 외교라고 하는 그 70대 초에 미국과 중국이 완전히 그 상극에 있다가 맺었던 그 소위 말해 그러면서 형성됐던 양국의 전략이 40-50년 만에 완전히 뒤바뀌는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중국에서 전쟁까지를 염두에 둔다라는 것은 거짓말 같은 얘기가 아니다. 그 정도로 대단히 심각한 상황을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 그 다음에 또 하나 세계적 흐름은 세계의 공장이 탈중국 현상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다 보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도 중국 때문에 넘었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 소위 말하는 반중 정서도 엄청나게 확산됐고, 그 다음에 어차피 세계적 신자유주의 세계화 질서가 몰락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생산 일정한 먹고 살 수 있는 자립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각 국가가 가진 생각이에요. 근데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탈중국과 겹쳐가지고 나오는 게 소위 말하면 리쇼어 정책이라는 거예요. 중국에 나가 있는 모든 자국의 기업들을 어떻게 다 불러들이는 거죠. 자국으로 엄청난 돈을 주면서 얹어주면서 그러면서 소위 자체적인 우리 소위 말하면 뭐 자립경제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런 기본적인 틀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 현재 어쨌든 하나의 또 하나의 세계의 대응 양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재미난 것 하나만 소개드리면 여기 글로벌 기업들 중에 소비재 중심으로 그 대중국 투자 흐름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트럼프는 화웨이 주지 마라 온갖 제재를 다 날리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 식품 호텔 이런 그 다국적 기업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독일 그 베링거 인겔하임 그죠? 그다음 미국 대표 월마트 뭐 하여튼 이런 짠하는 그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제약회사 이런 데들이 쥐도새도 모르게 코로나 와중에 중국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건 왜 이럴까 또? 이건 왜 이럴까? 중국은 이걸 믿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내수로 전환해서 다시 패권을 잡을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것 중에 하나가
1억 15억이잖아요. 인구가 1억이 되면 독자적인 내수에 기반해서 먹고 살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15억이에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은. 세계의 돈벌이를 하는 글로벌 제국주의 기업들은 돈을 쫓아다니죠. 수익이 나는 대로. 국가고 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국제 기업들이 소비재 중심으로, 소비재라는 거는 중국 인민들에게 많이 팔아먹을 수 있는, 반드시 소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들의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를 막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트럼프도 잘 못 막는 거지. 하여튼 그래서 이런 재미난 현상들이 지금 번복이 되고 있다라는 것, 이게 또 하나의 양상이고, 중요한 소위 말하면 양적 완화 버블 인계점 문제입니다. 양적 완화 많은 얘기가 있지만 미국 연준이 지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총 들이부은 돈이 2,80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돈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쏟아부었던 10년 동안 쏟아부었던 돈보다 많은 거예요. 상반기에 정리한 게 얼마나 많은 돈을 찍어냈겠어요, 미국이. 근데 지금 더 추가 이제 또 하고 있다는 거죠. 법안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하여튼 이런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찍어놓은 돈이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은행에서 양적 완화를 해요. 돈을 찍어서 엄청 많이 만들고 소수 시중은행으로 이걸 낙수를 시켜요. 그러면 소수 시중은행에서는 자영업자, 돈 없는 또는 돈 없는 노동자, 집 없는 서민 이런 데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소수 또 누구다? 은행과 밀접히 결합되어 있는 각 기관 투자자, 이 집단들에게 그걸 낙수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기관 투자자들은 돈벌이를 위한 사람들이잖아요. 국민이고 뭐고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다 몰려가지고 결국은 증시, 부동산 대박, 그죠? 그 다음에 골목 상권 등 실물 경제, 산업 경제 쪽박, 이게 이제 지금 돼 있다. 근데 이게 너무나 큰 덩어리 양적 완화가 지금 되고 있고 추가로 되고 있고,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모든 나라, 한국도 이만큼 되고 있는 게 사상 처음이잖아. 이 정도의 돈들이 세계를 굴러다니니까 눈먼 돈들이 돈 되는 데 있나? 그 돈이 이제 증시하고 부동산으로 다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제닛이 그런 얘기를 했죠. 증시는 경제가 아니다. 증시는 경제가 아니다는 것은 멍텅구리 증시라는 겁니다. 증시라는 게 자본주의, 주식 자본주의 있잖아요. 주식 자본주의 수요 공급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굴러가는 게 있는데 그게 금융체계와 깊이 연관돼 있어요. 근데 금융체계가 관여를 전혀 안 해도 증시는 계속 올라가요. 돈이 그냥 돈을 풀어나가 아무 가치 없는 돈이 키워지고 있다. 그래서 이 바지선에 비유한다는 겁니다. 지금 증시를. 그래서 이거는 금융이 통제하는 단계를 넘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어떻게 버블이 폭발할 것인가의 문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게 가장 위험한. 이게 폭발하면 이제 금융 위기 수준이 아니라 금융 체제의 몰락이 되겠지. 지금 현재 규모로 볼 때. 하여튼 이런 것들. 우리에게 중요한 마지막 자본인데, 자본은 두 가지 정도. 무조건 규제를 완화해라. 돈을 벌기 위해서 자본의 흐름을 막는 모든 규제를 없애는 것. 그 다음에 디지털 급가속입니다.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는 미래의 석유다. 이제 이게 자본들이 외치는 구호예요. 누가 선점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고, 그다음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경제 선점 전략, 이게 이제 적극화하고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그림 두 개를 보시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자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선전용으로. 신자유주의는 뭔지 모르지 양극화를 심화시켰지만 4차 산업혁명은 공유경제 등등 모두 다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포용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모델을 제시했어요. 자본이.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되는가? 이 옆에 그림이죠. 프레카리아트라고, 이게 프롤레타리아 노동계급과 그 다음에 노예라고 하는 이탈리아, 하여튼 이 말이 합성어인데 이 도시의 계급계층 구성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인공지능 AI가 들어와요. 전면화돼요. 인공지능이 사람, 이게 다 우리가 하고 있는 영역인데 이거를 인공지능 이만큼 잠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제반의 것이 IoT나 O2O 이렇게 해서 디지털화되면서 플랫폼 슈퍼스타들이 생깁니다. 요즘에 그 트로트 해가지고 랜선 그런 거 아시죠?
랜선, 뭐 공연 이런 거 그런 게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소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똑같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면서 그 사람의 주식이 형성되고 막 이러잖아요. BTS 주가 아시죠?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플랫폼 스타가 소수층이 생겨요. 모두 다 대박 칠 줄 알고 개인 유튜브를 다 하지만 거기에 몇 퍼센트가 소위 수익을 창출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 수익을 창출하는 그 소수의 집단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기존에 요 위에 자본가라고 그랬고 이 밑에 노동자라고 그랬어요. 노동계급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자본은 이런 사회가 될 거라고 선전을 하지만 현실은 이렇게 가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일반 시민이라고 하면 프레카리아트라는 이게 우리 노동자입니다. 노동자도 아닌 것이 시민도 아닌 것이 그게 이제 플랫폼 노동, 언택트, 비대면 노동 이런 것들 얘기 알바. 그래서 지금같이 이 정규직 이런 걸 중심으로 하는 이런 노동시장 이것이 해체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계속 저지되지 않고 계속 가면 그래서 자본이 꿈꾸는 것은 이 사회입니다. 그들을 오프라인에서 해먹다가 온라인으로 이동해서 플랫폼 소유주 역할을 하는 거겠죠. 지금 카카오 이재용을 제낀 김범수처럼 이 구조로 간다. 사회가 끔찍한 사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정도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 흐름 속에 그 국제 정치 흐름인데 요약하면 이런 정도 되겠습니다. 소위 20세기부터 좌지우지해온 자유민주주의, 자유무역, 팍스 아메리카나, 그죠? 소위 말하면 평화는 미국이 지킨다. 국제경찰. 팍스 아메리카는 미국 중심의 세계체제, 세계의 축이 모두 다 타격받은 거죠. 모두 다 타격받았어. 그래서 G2에서 G0 시대로, G0 시대로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흐름이고, 이 속에서 동맹들이 다 위기에 빠지고 있습니다. 나토는 물론이고요. 독일의 미군 감축 9,000명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미국도 더 이상 여유가 없으니까 모두 다 자국 중심으로 다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동맹 시대 위기, 한미동맹만 빼고, 한미동맹만 빼고, 모두 다 그런 상태. 그 다음에 국제 뭐 정치 관심 없고 내부 정치 중시 시대로 이런 것이 지금 어쨌든 하나의 큰 정치적 방향이다. 세계의 정치가. 두 번째는 국제사회 재진영화라고, 재진영화는 미국, 중국을 놔두고 이게 두 개 겨루니까 어디에 줄을 설 것인가. 이게 이제 진영화입니다. 새로운 진영화.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지만 다양한 움직임들이 시작되고 있다. 여기 보면은 서유럽 중심으로 해서 지역 다자주의 뭐 협력 체계 이런 것들이 시도가 되고 있고 제한되고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 얘기하냐면 UN이나 WHO나 2차 대전 이후에 미국 중심의 전통적인 국제기구들의 지휘와 역할이 코로나를 맞으면서 엄청나게 급하락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엄청난 세계 체제의 변화를 상징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UN에서 뭐 했다 이러면 결국 미국에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라는 명분 때문에 꼼짝 못했던 이런 게였잖아요. 이게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런 급속한 변화 과정에서는 미중만이 아니라 국가 간, 그죠? 계급 계층 간 심각한 갈등과 대립 이건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민주노총이 집회를 못 해가지고 대단히 이제 암중모색하고 있지만 곧 멀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방법을 찾아서 어쨌든 우리도 그 갈등과 대립의 한 축에 중심축으로 우뚝 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계체제 전망은 모든 사람이 다르다. 모든 전문가들이 각자 내놓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한 6개 정도 돼요. 그래서 미국 중심, 중국 중심, 유럽 중심, 전면적 다자협력, 신중세 시대로 간다. 완전히 철벽되는 거죠. 그 다음에 G0 체제 이런 것들로 온갖 담론이 난무한 상태다. 우리는 아직 우리 주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달렸죠.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는가. 하여튼 그런 것이 이제 현재 세계 체제 변화의 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한국 얘기 좀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이런 정도의 정책들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내용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공무원에
일을 하시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아실 거라고 보여지고, 뭐 그래서 우리의 고용 관련해 가지고만 좀 한계 이런 것들 정리해 둔 것입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정말 아프면 3, 4일 휴가하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정말 황당한 지침이라고 생각해요. 황당한 지침이다. 예, 하여튼 그렇고요. 문제는 이게 다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그 나라 국간을 털어서 또는 나라 그 동공장을 돌려서 하는 정책이잖아요. 확대 재정 정책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4차 추경도 그렇고 국채 발행한다는 거잖아요. 내년 예산에 이런 것까지 포함했을 때 한국이 양적 완화 수준도 지금 장난 무시를 못한다. 엄청난 수준으로 가고 있다. 그 다음에 그 적자 국가 재정 적자가 지금 한 39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70이 넘어가는 수준으로 내년 예산이 짜져버린 거죠. 이런 상태에서 거의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가능할까 이 정책으로라고 하는 문제. 이게 우리는 정부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 정부가 구조적인 전환을 깊이 고민하지 않고 기존의 성장 중심의 여전히 경제 체제라든지 사회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걸 그림에 두고 계속 뭔가를 다시 옛날로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게 가지 않는다. 최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향후 정부 대응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구조적인 대개혁 이런 차원의 요구를 들이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한국판 뉴딜 종합 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린 뉴딜 그 뭐 저 디지털 뉴딜 뭐 이런 것들 아실 거니까 경총은 이런 내용들을 제출했다는 거 아시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다 노동자 죽이기입니다. 노동자 죽이기에 환장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규제 완화하는 거 이런 것들로만 점철돼 있다는 거 나중에 하여튼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 경제위기 대응법으로부터의 경험 이게 있는데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마지막에 있는 결론은 무조건 정부 자본 언론의 공조로 노동자 서민 희생과 양보, 강요, 양극화 심화 방향으로 모든 경제 위기의 정부 정책은 그렇게 귀결돼 왔다.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의 대처법은 뭐냐 이제 이걸 가지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노동운동의 과제는요. 일단 민주노총은 현재 하반기에 올해 대의원대회 때 결정한 내용입니다. 기억하시려는가 모르겠는데 해고금지 생계소득 보장,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 이걸 코로나 시기에 위기로 내세웠고 그 다음에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 노동체제의 개혁을 위해서 4가지 정도 비정규 철폐, 전태일 3법, 재벌개혁, 최임 이렇게 4가지를 내세웠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최임 3법 쟁취투쟁 하시고 계시잖아요. 입법 발의. 지금 3만이 남았는데 공무원에서 한 1만 원 더 해주셔야 제가 볼 때는 빨리 달성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1만 한 1000 이상 올라갔어요. 그 왜 그럴까요? 공무원이 다 하신 거 아니에요 혹시? 어제 그 금속이 2시간 뭐 파업인가 했습니다. 근데 다 할 줄 알았더니 현장에 확인하니까 그 확실하게 표가 나더만요. 비대면 일상화라고 하는데 온라인으로 문자를 아무리 보내도 안 돼요. 소규모로 조직 개통을 타고 대면 조직화를 해야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에는 금속도 꽤 했고 아마 공무원 동지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을까. 투쟁 과제는 앞에 그렇게 설정됐고 두 번째 과제는 감염병의 세계화 일상화 시대에 새로운 노동운동 전략 수립 과제가 엄청스럽게 지금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전략 수립, 조직 전략 방향 이렇게 크게 이제 지금 화두를 잡고 하반기 전태일 50주기 대토론회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조직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여기 제시한 어마무시한 이러한 주제들 관련해서 어쨌든 다른 데는 할 데가 없다. 한국 사회에서 정치권과 정부가 내놓은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만 놀아라. 이게 정부의 요구입니다. 정부의 요구.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모두 다 놀고 있어요. 시민단체, 전문가. 유일하게 그거에 삐껴서 새로운 대안을 꿈꾸고 어렵지만 실력이 붙이지만
그건 아니야 하는 데는 민주노총밖에 없어요.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진보정당 소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몫이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것만 해도 1시간 이상 강의이기 때문에 꼭지 정도를 확인드리고 같이 좀 고민해 나가보자라는 말씀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그 산업경제체제 이 앞에 그 운동 전략 중에서 한국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서 앞에 쭉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무작정 가장 기본 방향은 절대적 의존에서 자립적 강화, 자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국의 산업경제체제를 끌고 와야 노동자가 산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여기에 제출해 있는 여러 가지 이걸 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들 관련해 가지고는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재벌 대기업 주도, 그다음에 수출 중심, 하여튼 이런 경제 체제 전환부터 해가지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북이 어쨌든 하나가 돼가지고 경제 공동체를 만들면 1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장벽이 쳐지더라도 독자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애지간히 구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엄청난 대의로 민족의 통일을 위해 투쟁하기도 하지만 실제 살아남기 위한 절박한 생존의 욕구로도 실제 남북 간의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영 거꾸로 가고 있다.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느낀다. 이런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실험들을 적극화하자라는 차원에서 소개해드린 겁니다. 아까 제가 기간산업 국유화라든지 이런 얘기가 뭐 이제는 특별한 얘기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노동에서 요구를 할 때 이런 내용들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제기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하여튼 예시로 이렇게 제출해 놓은 거니까 좀 보시고, 특히 노동뿐만 아니라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주거, 무상돌봄 이런 것들은 노동 의제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노동당 만들면서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치고 나가서 10년 동안 모든 보편적 의제를 만들었듯이 지금 이 코로나19 대전환기에 시즌2 예를 들면 무엇을 던지고 갈 것인가 라고 한 지점에서 적극적으로 하여튼 이런 내용들을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다 돼갑니다. 한국 사회 노동체제의 근본적 변화는 당연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 사회 노동체제는 97체제죠. 누군 87체제라고 하고 누군 97체제라고 하는데 엄밀하게는 97체제입니다. 87체제는 신자유주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자유주의 노동 유연화 체제죠. 그래서 97체제. 그 다음에 이거의 특징 중에 주요한 하나는 노동자 분할 지배의 바탕을 둔, 그죠? 재벌 중심의 성장 우선주의 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그냥 지나간 이야기라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 문제를 둘러싸고 엄청 내용을 겪었습니다. 그죠? 내용을 겪었는데 그 합의문을 제가 상황이 다 끝나고 나서도 여러 번 다시 봤어요. 여러 번 다시 봤는데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좋은 내용이 많은데 왜 우리는 그걸 못 받는가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이미 그 정도는 결정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문재인 정부 정도는 그 정도 합의서에 나와 있는 것은 돈을 2달 줄 걸 3달 주고, 그죠? 그 다음에 50만 원 줄 걸 100만 원 주고, 이런 거는 충분히 일상적 정책 과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정부가 주동적으로 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결정적인 게 뭐다? 노동자 해고,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들 생계 보장 해고하지 마라. 그 다음에 재벌 대기업 경제체제를 어떻게 바꿀 건데 재벌 따라가지고 인터넷 은행 다 늘어주고 원격 진료 다 열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거는 정부의 가이드 밖에서 우리의 주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정치 권력은 작동하는가라고 생각해 보시면 자기 편이 노동 내에도 정부 가이드를 안에서 하자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는 우리 주체적인 기준을 세워서 운동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나눠집니다. 이게 사회적 합의 과정의 민주노총 내부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거를 잘 알죠. 정부나 자본이. 그래서 어떻게 한다? 분할하는 거죠. 분할해서 노동자가 분할되면 힘이 약해지고 지배력이 강화됩니다. 이것이 노동 분할 지배 체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우리는 운동을 해야 된다. 특히 박근혜, 이명박 같은 경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무조건 때려 뽑으면 되니까. 그런데 자유주의 정부, 자유주의 정권이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이게 굉장히 강화된다라는 측면에서 노동이 자기 계급성이나 변혁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운동을 해 나갈 거냐 말 거냐 실험에 들게 된다는 측면에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린다는 거고요. 뭐 불평등, 사회 불평등, 양극화 이건 기본 97체제 기본 특징이다. 대한 체제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는가? 기본은 노동권 강화에 기초해서 조화를 이루는 경제 산업 체제를 전환하는 것이 우리의 대안적 방향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노동자가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그죠? 노동자의 참여, 공공성 확대, 불평등, 양극화 해소 이 체제를 우리가 대안으로 제기하는 겁니다. 국가 산업 체제에서 노동자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다. 노동자의 역할을 확대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한국 사회는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위기가 기회라고 이번 과정에서 잘 만들어서 한국 사회 노동자의 지위, 사회정책 지위 자체를 대단히 높여내는 그러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동 배제적 고용 구조, 그 다음에 민주적 노사관계 체제를 전환, 이건 당연한 것이죠. 이게 노동 체제의 변화의 근본 방향이라고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 요약해가 키워드만 얘기해도 엄청나게 많지만 결국은 현재 우리 운동을 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간부들인데 가로막혀 있는 것들이 뭔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로막혀 있는 것, 운동을 전개하는 데서 많은 것이 있지만 내용도 부족하고 또는 다들 실력도 고민하고 이래 하지만 객관적으로 가로막힌 것들은 일단 광장이 가로막혀 있다. 그 다음에 총파업, 그 다음에 분할 지배 포섭 전략에 가로막혀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 배제 정치 지형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뚫어내지 않으면 노동계급의 요구를 실현해 나갈 수 있겠는가라고 볼 때, 그리고 이 대전환기에 노동자의 요구와 이해관계에 맞게 이 운동의 대전환기 운동을 전개할 수 있겠는가, 그 역량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을 해보면 택도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돌파를 해야 한다. 돌파의 주체는 간부들이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까 전태일 3법 입법 발의 조직화 때 말씀드렸지만 광장이 막히니까 뭘 하냐 하면 모두 다 컴퓨터에 앉아 있어요. 컴퓨터에 앉아서 SNS로 문자를 보냅니다. 공공이 23만 조합원, 23만 명이 어제 모든 전조합원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태일 입법 하라고. 근데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네. 어디가 됐는가? 건설 있잖아요. 건설 그 토목, 기계, 이게 분과 체계들이 있습니다. 팀 체계들이 있어요. 팀 체계 분회장들 이런 사람들이 작업 시작하기 전에 조회를 딱 하고 조회 그 자리에서 집단적으로 하는 거죠. 네. 금속 파업하면서 투쟁하는 사업장 집단 조합원들이 모여가지고 프로그램을 그거부터 하고 시작하는 거죠. 이거를 누가 조직해? 다 간부들입니다. 결의한 간부들이 지금 7만 명 이상을 조직한 거예요. 저는 딱 그렇게 봐요. SNS가 조직한 게 아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오프라인이 막히고 광장이 막혔는데 우리의 활동 방식은 대중 직접 대면 활동으로 돌파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운집할 수 없을 뿐이지 만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꿈에 그리던 소위 말해 민주노총 현장혁신, 활동혁신 이런 것들 저는 이번 전태일 입법하면서 각 조직마다 그게 딱딱 드러나고 있다고 보여져요. 하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 총파업이 막혔다라고 하는 것.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총파업을 하면 민주노총 보통 어때요? 총파업 총력 투쟁해가지고 총파업이 그냥 총력 결의대로 대체됐습니다. 2시간, 3시간 정도 해가지고 총회로 빼고 등등 해서 총파업 아니거든요. 진짜 총파업은 생산을 멈추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일선 민원 창구에서 철수하는 거잖아요. 파업이라는 것이 생산 라인에 철수하는 거예요. 화물을 멈춰서 세상을 바꾸고 이런 거잖아요. 이것을 복원하지 않으면 이 감염병의 일상화 시기에 광장은 막혔고 결의대회를 못 하는데 어떻게 자본에게 타격을 주겠는가, 정부의 정책에 개입하겠는가 생각해 보시면 진짜 총파업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돌파해야 된다.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는 노동 배제 분할 전략, 지배 전략 관련해서는 다른 수가 없어요. 이건 사상전이거든요. 노동 계급의 사상으로, 그다음 노동 계급의 노선으로, 예, 사회 변혁적 노선으로 노동운동 간부가 이 딱 서 있는가, 날이 서 있는가 마는가 결정한다.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간부들의 노동 계급성 사회 변혁성으로 돌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 많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교육 투쟁 열심히 해야 된다. 그 임단투 이것만 하지 말고 정말 우리 민주노총 초기 노동운동 만들어 나갈 때 했던 그런 교육 있잖아요. 이런 교육들을 다시 엄청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강조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사회를 대전환시켜서 근본적 구조 개혁을 하자라고 우리가 덤비는데 무슨 힘으로 할 것인가? 네. 저는 정당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정당이 있어야 된다. 소위 말하면 직권을 지향하고 목표로 하는 우리 민주노총 강령에 부합되게 그 노동운동의 내용과 형식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열심히 광장이든 총파업이든 위력시위는 하는데 잘해야 이제 죽소서 개주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제2, 제3, 제4의 문재인 정도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전략 중에 전략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현재 진보정당 운동 역사를 볼 때 가장 돌파하기가 어렵고 어려운 과정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까지 돌파하지 않으면, 그 무기를 우리가 지지 않으면 이 엄청난 대전환기에 노동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공지능과 함께, 그죠? 그런 군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자. 그래서 어쨌든 모든 것은 간부에게 달려있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과감하고 용기 있게 새로운 걸 무조건 해보자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자고우면 하지 말고, 지금 답을 갖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길잡이가 되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